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업로드할 거리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뉴스나 자료를 읽고 공부를 하면서 본업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두세 시간 정도 더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테슬라 소식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테슬라 소식 중 첫 번째 소식은 에드가 폼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4건의 인사이더 거래건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머스크가 독일에 가서 있었던 뉴스와 후반부에는 폭스바겐이 가진 야망에 대해서 얘기 드릴까 합니다. 아마 폭스바겐의 야망을 들으시다 보면 폭스바겐이 굉장히 큰 변화를 거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동시에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가진 그 힘과 마지막으로는 결국에 다른 오토메이커들이 겪어야 할 지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폭스바겐의 야망을 들으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소식이죠. SEC 에드가 내 4건의 지분 변동에 대해서 업데이트합니다. 첫 번째 변동의 주인공은 앤드류 바그닐로입니다.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이죠. 인플로이 베네핏 플랜에 의해서 적용된 상품으로 9월 5일 기준 923주와 861주의 권리를 취득하여 총 1784주를 획득하였고 9월 8일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위한 정산으로서 5번의 거래 내역에 의해서 총 1057주를 매도합니다. 위 거래에 따라 포지션의 순 변동값을 본다면 총 727주의 획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의 CAO 최고 회계 책임자인 베이바브는 9월 5일 기준으로 총 3666주를 취득하였으며 9월 8일 기준으로는 세금 정산을 위해 총 11건의 거래에 의해 217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지션의 순변동값은 1495주를 추가로 획득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인 제커리 커크원입니다. 커크원도 9월 5일 기준 총 6664주의 권리를 획득하였으며 9월 8일 기준 13건의 거래에 의해 39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위에 19건의 거래에 의해서 제커리 커크원은 포지션의 순변동치로서 2719주를 획득하여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변동값은 제롬 기엔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사장인 제롬 기엔이죠. 앞에 3명과 마찬가지로 9월 5일 날 1211주를 획득하였으며 세금 정산건으로 인해서 역시 3건의 거래로 717주를 청산하였습니다. 이에 제롬 기엔의 포지션 순변동치는 494주를 획득한 상태에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머스크가 독일에 갔을 때 폭스바겐과 함께 했던 뉴스들이 최근에 올라온 것인데요. 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큰 내용이 있었던 영상은 아니라서 스크립트로 대신합니다. 폭스바겐의 CEO인 허버트 디에즈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영상에 함께 등장하는데요. 머스크가 운전석에 탄 상태로 ID3를 타면서 이동하는데 앞에 중략된 내용들이 있었고 디에즈는 이것이 이제 ID3니까 레이스머신이 아니라 메인스트림 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미리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가속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 시범 드라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디에즈는 스티어링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머스크는 이것이 좋음을 얘기해두죠. 물론 이 4컷만 보더라도 꾼들끼리는 이 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 어찌됐거나 이 영상은 양사에게 모두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ID3를 운전해보던 모습, 특히 디에즈는 ID3의 드라이빙 영상을 링크드인에 업로드했습니다. 마케팅 수단으로서 테슬라도 이점을 가져가는 부분이 분명히 느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화제의 중심이 될수록 소비자의 수요는 전기차로 가속됨에 따라 점차 테슬라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단가를 더욱더 낮출 수 있게 되고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의 시장 침투를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OEM 전기차 브랜드 및 생산량 폭증이 테슬라에게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아크인베스트의 빅 아이디어스를 소개해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드린 바 있었죠. 아크인베스트가 생각하는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캐파를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만족스러운 속도로 따라올 수 있고 전기차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장을 짓는다면 아크인베스트가 말하는 긍정적 시나리오의 가장 큰 조건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으로 볼 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속한 리스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듯 보입니다. GM과 포드도 과거에 미적미적하던 속도감에서 확실히 전기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GM은 전기차 공장을 위해서 디트로이트의 햄프랭크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바꾸는데 약 2조 6천억 원 정도의 돈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포드는 가장 잘 나가는
F시리즈 트럭부터 해서 전기화시켜서 격차를 줄여볼 생각이죠. 현대도 출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하기도 하고, 혼다도 전기차 양산에 들어가면서 도요타는 작년에 기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브릿지 역할을 충실히 다 한 뒤에 바로 연료전지로 뛰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전기차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BMW도 하이브리드 위주로 오래 가려던 상황에서 전기차의 수요 증가와 환경 규제 증가를 보면서 빠르게 전기차 라인업을 상당히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아까의 폭스바겐 얘기로 돌아가보죠. 일종의 마케팅을 주고받는 것처럼 폭스바겐의 CEO 허버트 디에즈도 모델 Y에 대해서 호평을 내놓습니다. 폭스바겐의 레퍼런스 카라면서 칭찬하죠. 그리고 여기에 함께 있었던 프랭크 웰시는 폭스바겐의 연구개발 책임자였고, 지금은 폭스바겐 그룹의 전체 브랜드 기술 개발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업계에서 독일에 방문했던 머스크의 얘기를 통해 얘기할 수 있게 된 폭스바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번에 얘기 드릴 챕터는 폭스바겐의 야망입니다. 폭스바겐의 노동자 조합 대표는 2023년이나 그것보다 빠르게 테슬라의 생산 캐파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폭스바겐 그룹의 소프트웨어 헤드는 폭스바겐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소프트웨어를 우리의 핵심 역량으로 바꿔보겠다며 야망을 드러냅니다. 폭스바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차량 플랫폼이나 전략적인 얘기들은 물론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발로 뛰고 있느냐, 얼마나 의지가 가득해 보이냐는 실제 실천되는 뉴스들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은 테네시주의 공장을 전기차 조립 및 R&D 센터로 확장함에 따라 전기차용 전원을 개발하고 배터리까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고전압 실험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는 결국에 2021년 봄부터 운영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폭스바겐의 북미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폭스바겐이 자체의 배터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의 배터리에 접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테스트를 다른 회사에게 맡기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 자체 개발 및 테스트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에 더해 자동차 생산 부분에서 독일의 주요 공장 중 하나였던 지카우 공장에 원래 휘발유 디젤 차량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전기차의 생산 기지로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조는 2018년 초부터 시작되어 2020년 말까지는 전기차만 생산될 예정인데, 해당 지역에서 빠르게 연간 33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독일의 엠덴에서, 원래는 이곳 옆에가 파사트 제품군을 만들던 곳인데 이곳에서 전기차만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두고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 2021년 여름에 완공될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 새로운 카피가 눈에 띄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눈길을 끌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인 몰프스부르크의 공장도 전기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이자 7만 명이 무려 일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처음에 시작 때부터 폭스바겐이 함께 해오고 있죠. 연간 70만 대와 80만 대 수준의 캐파를 가진 공장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을 바로 모든 것을 다 전기화시킬 수는 없겠죠. 배터리 수급이나 숙련공 교육 문제나 당장의 캐시카우가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한 번에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까지엔 많은 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카피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폭스바겐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전기차로의 흐름에 있어서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피력하는 강력한 카피로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제가 전기차들을 얘기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금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폭스바겐 그룹은 그 점에서 핵심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차량 내 소프트웨어에 대한 카소프트웨어라는 그룹을 5,000명 이상의 디지털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유닛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점유율을 폭스바겐 내에 2019년 10% 수준에서 2020년 6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이죠. 이를 위해서 차량의 OS 개발부터 통일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폭스바겐 OS와 폭스바겐 오토모티브 클라우드라는 두 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팀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왜 폭스바겐은 애저 클라우드와의 협력 서비스가 필요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대해서 기존에 조금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기존의 폭스바겐 브랜드 차량에서는 약 200개의 주요 공급업체와 소프트웨어 유닛 약 70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OTA까지 이어지게 전면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로 전기차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의 운영체제, 하나의 클라우드로 모든 폭스바겐의 밸류체인을 통합 관리함과 동시에 5,000명의 카 소프트웨어 디지털 전문가 유닛을 메인으로 해서 애저 클라우드로 폭스바겐의 모든 작업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마디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로 업의 본질을 새롭게 이식해보겠다는 느낌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역량을 5개 요소 핵심 팩터로 두고 그룹 내의 브랜드와 기업 전문가들을 그룹화시키면서 작업 모델과 협업 모델까지도 새롭게 해석하고 기업의 문화는 소프트웨어화에 맞게 애자일화시킴과 동시에 새롭게 들어온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약 4,000명 이상을 신규로 모집해야 하는 아주 큰 규모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변환에 있어서 폭스바겐 그룹의 소프트웨어 헤드이자 폭스바겐 그룹의 브랜드 이사회 멤버인 크리스천 쌩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폭스바겐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회사의 핵심 역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이죠.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일하겠다는 모토의 진화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화라는 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신다면 폭스바겐의 핵심 역량이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것을, 그런 문화를 가지게 하겠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 5일 동안 모나리자를 그려달라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면서 요청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진들은 이에 5일 동안 차례차례 완성해 나갔지만 결론적으로는 부탁했던 그림에 비해서 결함이 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의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수정하려면 시간과 비용은 더 많이 듭니다. 반면 다른 부분을 볼까요? 야외에 있는 여자 초상화를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요청자의 니즈 그 자체를 최대한 풀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1일차 전체적인 스케치만 굉장히 빠르게 하고 바로 피드백을 받아 2일차부터는 수정본과 함께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한 결과 5일차가 끝났을 경우에는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졌을 뿐더러 요청자가 요청했던 니즈 자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겠죠.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 역량 중에 하나인 빠른 실패가 가능한 개발 문화입니다. 왼쪽의 조직을 한번 내려가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폭포수 개발 방식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조금 더 민첩하게 니즈에 집중해서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완성시키는 애자일 개발 방식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스바겐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계속해서 봐야 하는 것이겠지만 지금까지의 폭스바겐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새롭게 업을 정의하고 핵심 역량을 가짐에 있어서 애자일 조직이 되어가는 의지까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은 5년간 10조를 쏟아부어 커넥티드 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모빌리티에 대전하는 소프트웨어부터 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폭스바겐의 야망을 들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이미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도 일부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드가상의 인사이더 지분 변동에 대한 소식과 독일에 갔던 일론 머스크의 소식, 그리고 폭스바겐의 야망과 함께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가진 경쟁 역량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비교군을 한번 얘기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